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소멸뿐만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 문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10곳 가운데 7곳이 대구와 경북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봉화는 65세 이상 비율이 40%를 넘고요. 대구 서구는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자체로 파악됐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줄어들면서 대구 경북의 올해 초등 예비 소집 대상은 지난 2019년에 비해서 30% 급감한 3만 3천 명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어제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집값과 사교육비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두고 새로운 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방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새해에는 변곡점을 그릴 대책이 꼭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월 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과 영주 영하 3도, 의성과 봉화 영하 4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6도, 의성과 예천은 7도로 비교적 포근할 전망입니다. 오늘 구름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용상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공모사업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도 하고 문화체험도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올해 선정된 안동시 용상시장은 앞으로 2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관광형 테마시장으로 육성됩니다. 용상시장은 그동안 이용객의 결제 시스템 편의를 개선하고 가격 원산지 표시와 위생환경 개선, 안전관리 전략을 수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는데요. 이번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안동시는 한우시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한우 특화 먹거리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인근에 있는 월영교 월영야행과 호반 나들이길을 연계한 달빛 야시장을 함께 조성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도시 안동에서 전통시장들도 활력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춥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해병대에서 부사관들의 후임 폭행과 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의 모 중대 상황실 CCTV에는 선임 부사관이 의자에 앉아있는 A 하사 위에 올라타거나 군홧발로 힘껏 걷어차고 심지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A 하사는 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성추행과 폭행으로 괴롭히는 정도가 더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8월 부대에 가혹행위를 신고했지만 진술서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취지로 다시 쓰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처를 했고 현재 관할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부대는 수사 결과를 통해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강풍 예비특보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어제 잔류한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짙어졌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1에서 3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2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울릉군 주재기자들과 신년맞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2024년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새해를 맞아 각종 군정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는데요. 또한 지난해 군정에 대한 질의와 잘못된 점에 대해 되짚어보는 등 새해 군정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릉군은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소통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앞으로 언론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가 추진하는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와 국방부가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특보와 함께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특보 윤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 추진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시작되었으며 네.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경은 대구 50년 미래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인 5대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도시 공간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지형적 측면에서 제한된 대구 도심 내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공간이 군부대 부지이며 약 200만 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확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군부대가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최근 인구 절벽 등으로 병력이 감소되는 등 안보적 차원에서도 전군적으로 부대 감축에 따른 부대 통합 및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대구의 군부대도 통합 및 재배치가 필요하였으며 국방부도 이에 동의하여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현재 진행 네.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구시가 이제 그동안 시도조차 불가능했던 도심 군부대 이전을 지난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서 12월 14일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MOU를 국방부와 대구시가 체결하였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염원하고 지원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MOU 체결의 의미는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와 함께 민군 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예. 군의 입장에서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하여 과거 사례에서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군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군의 임무 수행 및 정주 여건을 현재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등 민군 상생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MOU가 이제 체결이 되었으므로 올해에는 5개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와 평가를 거쳐서 최적 이전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이전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이전 사업의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부대 양여 사업 합의 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이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이전 사업을 더 가속화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다른 지역의 군부대 이전 사례를 보면 부대 이전 완료까지 약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구도 네네. 그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전주의 35사단 또는 창원의 39사단 등의 사단급 부대를 이전하는데 약 24, 5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기부대 양현 사업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지자체는 대형 사업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전문 조직도 없고 네. 또 행정력도 부족하는 등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협상 대상자인 국방부와 군의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협상이 어려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구시는 이미 전문성 있는 군사시설 이전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전문적 역량을 또 갖고 있으며 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방부와 협상을 현재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으므로 군부대 이전 사업의 소요 기간을 8년 정도로 대폭 단축하여 2030년 이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군부대 이전보다 좀 더 빨리 대폭 단축해서 이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네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 대상 부대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그리고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방공 포병학교 이렇게 4곳입니다. 이 부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전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군부대를 기피 시설로 인식하여 개별 부대 이전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전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군의 사기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대구시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여 군사적인 요소는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만들어주고 간부 및 가족 숙소는 민군 상생 복합 타운 형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밀리터리 타운은 4개 군부대를 동시 이전하여 한 개의 주둔지에 통합 배치함으로써 군의 입장에서는 작전적 측면에서나 부대 관리 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는 콤팩트한 미래 병영 환경으로 조성하는 개념입니다. 네. 민군 상생 복합타운은 군인 가족 및 간부들이 생활하는 주거 시설을 군사적인 밀리터리 타운과는 분리하여 이전하는 지역의 도심에 조성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과 민간의 생활 인프라인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네. 민과 군이 상생하면서 군인 가족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더러 이전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렇게 4개의 부대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군의 주요 시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유사시 짧은 시간에 적의 공격에 의해서 바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과거 재래식 전투 시에는 소총이나 포병 활약에 의한 대비를 위해 부대가 소산이 되어야 되고 또 은폐가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EMP 등의 이제 위험 요소로 지금 네. 되고 있고 현재는 조기 경보 체계가 매우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령부급 제대에서는 지휘 통제 기능 위주로 운영이 되므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는 육해 공군 상군본부도 통합이 되어 있고 북한과 가까운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연합사 8군 사령부 등도 통합 주둔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 군부대도 사령부급 제대이므로 통합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EMP로부터 완전히 방어되도록 건설하게 되면은 아마 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군부대가 통합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얼마 전에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군위로 한정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에서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난항에 빠짐에 따라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우리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갈등들이 해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5개 이전 후보지인 군위와 상주, 영천, 의성, 7곡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최적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유치희망을 전한 기초단체가 5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후보지 선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최적 이전지 선정은 우선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가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로 네. 검토하고 또한 훈련장 등의 임무 수행 여건과 정주 여건 등을 검토한 후 문제없는 후보지를 대구시로 통보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구시는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겨서 예전에는 군부대 시설을 좀 기피 시설로 여겼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는 이전지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이전 사업이 시작도 못할 정도로 기피 시설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대구시는 밀리터리 타운과 민군 상생 복합 타운 조성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군부대 유치 경쟁을 이끌어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이전 지역에는 군부대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규제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방부와 민군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최종 이전지 선정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이전지 선정은 금년 한 3, 4분기 정도로 대구시는 지금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히려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이나 또 과정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이전지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전 유치 지자체에서도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 과열이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성 비용은 신공항처럼 기부대 양료로 마련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사업비를 마련하느라 후적지들이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신공항처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네. 대구시가 군부대를 먼저 이전해주고 양여받은 부지를 개발하여 이전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이전하려는 부대들이 대구시의 교육, 문화,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과도한 아파트 개발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이 유치되고 의료,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 특보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나눔 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배아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대구 서구에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부설 사랑의 빵 나눔터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수요일 빵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에게 빵을 직접 배달해 드리기 때문에 빵을 받으러 온 주민들로 가득 차야 할 건물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빵을 전달하는 노인돌봄센터의 담당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요 빵 빼실 때 노란 색깔 장갑이랑 파란 색깔 준비되어 있거든요. 노란 색깔 안에 끼시고 파란 색깔 바깥에 끼시면 되시고, 지금은 일단 짜는 거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빵 나오면은 뒤에 안 짜고 계신 분들이 빵 빼는 작업 할게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빵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훈재가 노인 돌봄센터 맞춤 돌봄 서비스팀의 전담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엄향분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연탄나는 본부에서 빵, 이제 카스테라 이런 종류가 이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제 맛난 간식도 드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제쯤 빵이 나온다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동별로 오셔가지고 배분을 해서 갖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따끈한 빵을 어르신들에게 이제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아하시죠. 예, 간식이니까 어르신 또 간 만든 빵은 솔직히 이제 어르신 가셔서 직접 사드신 좀 움직이기 힘드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어르신 받아보시면 맛나다고 하시고 잘 드십니다. 저희가 이제 연탄 본부에서 많은 후원품을 받고 이제 카스테라 같은 빵 같은 것도 받고 있는데 바람이라면 조금 더 이제 그 봉사가 더 이제 늘어나가지고 저희도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거기서 한번 만드는 기회도 만들고 싶고 이제 체험도 하고 싶고 또 계속 이런 인연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빵나눔터 소속 봉사자들에게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부터 반죽하는 방법까지 다 배우다 보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빵 나눔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고요. 직장인인데 이제 쉬는 날 이용해서 봉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해 있는 동호회에서 빵 나눔터를 한번 왔었는데 봉사를 한번 해보니까 뜻깊고 보람차서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 나오다가 연결해서 봉사를 이어가서 저는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쉬는 날 노는 것도 좋지만 봉사도 하면 더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초 2학년 2반 이주영이라 합니다. 작년 겨울방학부터 엄마랑 같이 오게 됐어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초등학교 5학년 이주호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빵을 전달해 드리고 좋아해 주시니 뿌듯해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또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보니까 뿌듯해요. 계속 그래도 봉사해가지고 봉사 점수도 많이 받고 좀 착실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대구 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뒤늦게 다니고 있는 새아이 엄마 이미양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빵 나누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꼬맹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과 같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어서 뿌듯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연탄 봉사도 같이 하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빵을 210인분을 만들고는 있지만 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서 모두에게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빵 나눔터 사회복지사 황효정입니다. 저희 수요일 사랑의 빵 나눔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2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르신들이 밥을 먹기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오늘 날짜로 81번째 수요일 사랑의 빵 나눔을 개최하고 있어요. 저희 수요일 사랑의 빵 나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 1층 주차장에서 어르신들 150명을 대상으로 카스테라 2개와 두유 하나를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거동불편 어르신 50분께도 마찬가지로 카스테라 2개와 두유 하나를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계절이 춥다 보니까 혹시 기다리시는 동안 건강에 무리가 갈까봐 지금은 서구청을 연계해서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재가노인 돌봄시설 통해서 어르신들께 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희 취약계층에게 어김없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어서 지원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많이 도움을 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용의 띠만큼 용처럼 날아올라서 갑진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나눔 활동들을 통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감기가 거의 이제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잘 회복이 되지 않네요. 예, 목소리가 고르지 못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새해를 맞은 만큼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경북도가 영양과 봉화 지역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가 될 전망입니다. 양수발전소 선정 발표가 최근에 있었죠? 네, 지난달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서 영양군과 봉화군 양수발전소가 모두 선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높게 평가받았나요? 네, 영양군은 86%의 산지 지형, 또 300m 이상 적정 낙차, 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넓은 하부지 면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봉화군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림자원이 풍부해서 댐 건설 시에 수자원 확보로 산림자원 전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봉화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한 차례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어요. 네, 2019년에 첫 도전을 했는데 당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에서 타 후보지보다 양수발전소 건립 적합성에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쉽게 탈락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점이 보완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고 이후 추진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달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또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하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 3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2038년까지 건설됩니다. 네, 각 발전소의 용량과 건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영양군은 1월면 용화리 일원에 전국 최대 용량인 1000메가와트 규모로 짓는데요.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또 봉화북구는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 500메가와트 용량으로 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됩니다. 총 1,500메가와트 용량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수발전소가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부댐이요? 네. 특정 시간대에 남는 전력으로 하부댐의 물을 끌어올려서 상부댐에 저장한 뒤에 그 전력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 정전 등의 비상 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발전 방식인 거네요. 네, 댐 상하부 수중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소라고도 불립니다. 특히나 양수발전은 시대적인 흐름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또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빠른 확장을 지원하는 성격을 띱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할 그 백업 설비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대형 발전기의 보완 역할도 한다면서요? 네,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등 기저발전 설비가 고장나거나 또 전력 피크일 때 단 3분이면 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대응력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에 전력 당국을 예상을 넘어선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순환 정전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 양수발전은 상부댐에 저장돼 있던 물을 즉각 떨어뜨리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은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고 역할이 확실하네요. 네. 양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나 해마다 그 태양광 설비 용량이 3기가와트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낮 시간대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발전량을 소비하기 위한 양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양과 봉화가 이제 양수 발전소를 유치함으로써 경북이 전국 최대 발전지가 됐네요. 네, 영양과 그 봉화 양수 발전소는 합치면 1,500메가와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최대 용량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예천의 800메가와트, 또 청송의 600메가와트 규모의 이미 가동 중인 양수 발전소까지 합쳐지면 더 커집니다. 경북에서만 총 2,900메가와트 규모가 되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용량이 됩니다. 네. 전국 양수 발전소의 그럼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는 건가요? 3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최대 양수 발전소 집적지가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정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네, 경북도는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이 필요한 기업 유치에도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경북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양수 발전 집적지로 거듭나면서 에너지 분권의 상징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지원되는 혜택도 있나요? 네, 양수발전소 유치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제도와 또 발전 사업자 지원에 따라 영양군에는 특별지원금 240억 원을 포함해서 60년간 총 936억 원이 지원되고요. 네. 이 지원금을 활용한 주민 복리 사업 재투자, 또 그 건설비 투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매년 14억 원의 장기 세원 확보, 그리고 다양한 관광시설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군은 그렇고 봉화군은요? 봉화군에도 특별지원금 120억 원을 포함한 60년간 총 469억 원이 지원되고요. 직간접적으로 생산과 소득 유발 효과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4천여 명의 그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도 이런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전남 무주군에서 설치하고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에는 연간 홍보관에 15만 명, 또 와인굴에 20만 명, 또 상부 저수지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 유치 열기도 그동안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네, 영양과 봉화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대대적인 유치전에 나섰었죠. 그 영양에서는 범군민 서명운동 참여율이 87%에 달했고요. 네. 또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96.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봉화에서도 국민 97%가 유치에 동의했습니다. 유치의 필요성을 국민들도 느꼈던 체감하는 겁니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수발전소 후보지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부지 적합성과 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 반대가 없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던 그럼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동의가 아주 중요하죠. 유치까지 경상북도의 노력도 컸습니다. 네, 경북도와 영양군 또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그간 신규 원자력 발전소 4기와 또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의 최적 입지를 정부에 건의했고요. 네. 또 서로 인접한 영양과 봉화 양수발전소의 송전선로 공동 이용 합의를 주도해서 송전 건설비 1,565억 원 정도가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면서 유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수발전소가 예전에는 뭐 지역의 혐오시설 뭐 이렇게 님비시설로 분류됐었잖아요. 네. 발전소를 짓게 되면 원주민은 이주해야 되고 또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는 환경 파괴가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님비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환경단체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찬성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지방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급감한 군 지역에서 양수 발전 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줄어드는 인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함이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10년 이상 건설비만 1조 원에서 2조 원이 투입되고요. 준공 이후에는 관광 명소로도 개발 가능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양과 봉화 인구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영양군은 지난해 인구가 16,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15,000명 선으로 인구 그래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북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고요. 네. 또 봉화도 현재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국 200여 개 그 기초지자체 중에서 소멸 위험 지수가 두 군데 모두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탓에 영양과 봉화에서는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도 자평하기도 합니다. 그 자평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네. 할 만큼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 무사히 잘 건설되기까지 경북도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경북도는 향후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와 또 인허가, 또 이주대책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자원화에 나서고 주민 소득 사업, 또 이주민 복지 증진,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또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 등 아낌없는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침체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잘 진행돼서 두 군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역 사회에 희망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영양과 봉화가 양수발전소 유치했다는 소식, 자세한 계획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역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이 새해 들어 다시 읽는 역사 첫 방송이잖아요. 첫 방송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점에 맞춰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원래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세우죠. 그래서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답사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대구의 역사 유적을 시대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시대 순으로요? 네. 답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날 텐데 역사 유적 답사도 시대 순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가 봅니다. 그렇죠. 역사가 뜻이 뭐냐 하면 역은 지나갔다 뜻이고 산은 기록했다 뜻이거든요. 예. 그 지나간 걸 기록하는 게 역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걸 알면은 인류가 살아온 지난 시대의 역사를 알면 지금 답사한 곳, 답사한 현장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 순으로 답사하는 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이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전문성이 매우 축적이 되면은 이제 시대 순으로 다니는 게 약간 번거로우니까 주제별 답사를 해서 예를 들면 옛날 건축물만 쭉 다녀본다거나 뭐 성곽을 쭉 다녀보거나 뭐 또 다른 탑을 뭐 시대별로 약간씩 변화가 어떤가 살피기 위해서 탑을 쭉 중점적으로 본다거나 네. 이럴 수도 있죠. 가장 기본은 시대 순으로 답사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 시대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3월 달에 배운 걸 3월 달에 답사하고 4월 달에 배운 걸 4월 달에 답사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시대순 답사가 되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구에서 가장 먼저 답사할 만한 역사 유적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람 사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구석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구석기 때는 사람이 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돌이 생활을 했죠. 농사를 아직 지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과일을 주워 먹고 물고기 잡아 먹고 이랬는데 네. 대구에 그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냐 하면은 수성구 파동 중에 그 신천 건너가면 이제 앞산비탈 물가에 있는데
그 이름은 파동 바위 그늘이라고 합니다. 바위 그늘이요? 예, 큰 바위가 그늘을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바위가 그늘을 만들려면 비스듬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 이제 구석기인들이 들어가서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또 호랑이 같은 이런 짐승도 밑에 숨어서 피하고 이러고 또 물가니까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랬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 바위 그늘, 파동에 있는 바위 그늘이 구석기 시대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달서구 월성동에도 구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파동 바위 그늘이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추정요. 그 추정된다는 말은 구체적인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요? 그래서 추정된다고 하는 거고 실제 유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 월성동에서 이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석기 유물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사유적 전시관이라기보다는 공원을 조성을 일단 했어요. 이 출토된 건 2006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내판도 세워두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는 또 생생한 실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대천동에 달서 선사관이라는 걸 새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완공해서 개관한 거는 1년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 가면 생생하게 실감나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구석기와 관련된 대구의 답사할 만한 장소는 대구 박물관이 있고요. 달성공원 관리사무소에 달성공원 들어갈 때 왼쪽 건물 네. 달성공원 관리사무실에 사무소 건물에 가면은 그 지하층에 향토 역사관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여기도 잘 만들어져 있고 구석기 다음 시대가 이제 신석기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신석기 유물이 대표적으로 출토된 데가 서변동이기 때문에 서변동에 가면 선사유적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사하면 특히 좋은 장소라고 권할 만하죠. 네. 자, 이제 구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은 고인돌이죠. 왜냐하면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니까요. 그 대구는 고인돌이 또 원래 3,000기나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인돌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100여 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추천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고인돌 무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네. 그 뒤에 거기 움집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움집 터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아주 실감이 나는 곳인데 그 옛날에 정화여고가 있던 자리 네. 상동에 수성구 상동에 정화여고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에 상동 청동기 마을이라고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 좋기로 치면 달성군 가창면에 나갈 때 대구에서 그 냉천리에 제1교회가 있어요. 예. 그 뒤에 넓은 잔디밭에 달성군에서 고인돌을 아주 전망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놨고요. 달성군 하원읍 천내리에 가면 화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도 볼만하고요. 네. 도시철도 대구역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나갔을 때 나가자마자 칠성바위라는 고인돌이 있는데 칠성이니까 7개란 말이죠.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쭉 새겨져 있어요. 바위마다. 이건 누가 새겼나 하면 조선시대에 당시에 경상감사였던 이태영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 7명 출세하라고 바위마다 이름을 한 명씩 새겼어요. 아들 이름을요? 예. 요즘으로 치면 문화재법 위반이죠. 그러네요. 야, 그 시대가 변하고 역사 유산을 대하는 의식도 많이 좋아졌다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00여 기만 남아있지만 잘 보존하려고 애썼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삼국시대로 들어오면 대구 대표 답사지로 추천받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불로고분군과 달성토성인데요. 불로고분군은 우리나라에서 고분군 중에 가장 먼저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2기의 고분이 있고요. 16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대단한 무덤들이 많이 있다는 건 참 놀랄 만한 일인데 네. 사실 가보면 그 길이 매우 평탄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답사하기가 아주 좋고요. 달성토성은 서울 풍납토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옛날 토성 축성수를 말해주는 중요 군사 유적인데 네.
반월성과는 달리 이제 반월성 옆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 달성 토성은 물길을 뽑게 해버린 바람에 느낌이 좀 반감이 되었는 점에 아깝고, 일본이 또 우리 민족 의식을 흐리려고 이걸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공원으로 이용된다고는 그렇죠. 것은 약간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고려시대 유적은 다 잘 아시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죠. 지묘동에 네. 803 밑에 927년에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왕건이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쳤다.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 왕건이 그때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앞산까지 갔다. 네. 앞산에 가면은 왕으로서 숨어있던 굴이 있다. 왕굴이 있다. 뭐 이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안 드리지만 왕건이 도망친 길을 따라다니면서 걸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도망친 길을 따라. 네. 조선시대 역사 유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기는 달성군 하빈면에는 육신사인데 사육신 유적이죠.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평년의 자손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육신 기념관도 생겨 있고, 그 살아남았던 박평년의 손자 박일손이 직접 지은 보물인 국가보물인 태고정이란 건물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은요? 당연히 경상감령이죠. 그렇죠. 1601년부터 경상감령이 대구에 설치되었죠. 이 전국에 감령 형태로 남아있는 거는 강원도 원주하고 충청도 공주에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잘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유적이고, 그 옆에 가면 대구 근대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대 역사관도 계속 상승을 전시도 하고 특별 전시도 하니까 아주 좋은 답사지라고 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달리 표현하면 근대가 되겠습니다. 예. 대략 독립운동 유적이라고 할 만하죠. 국제보상운동 기념관 있고요. 네. 상하기념관, 228 기념관 이런 것들 있죠. 상당히 친근해집니다. 그렇죠. 다 시내 있고 네. 가기도 좋고 꼭 답사 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이 이런 답사를 많이 하면 대구 시민 정신이 매우 고양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역사 유적에 집중했는데 시대 순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예, 그렇죠. 체계적이고. 그러네요. 예.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대구에 남아있는 중요 역사 유적들을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보 클릭. 팔봉산 국립공원의 입산시간 지정제가 운영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산시간을 지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파괴사, 탑골 안내소, 선본사 등 팔봉사 탐방로 43곳의 입산 가능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하절기에는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는데요. 통제 시간 중 탐방로를 무단 출입하면 1회당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정전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자주 발생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정전기 방지를 위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옷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분무기로 살짝 옷에 물을 뿌려 착용하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코트나 털 스웨터는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 유지하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기념 도서관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31일까지 1월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독서권장을 위한 2024 다시 책 읽을 결심 시리즈와 1월 어린이 공작소로 진행되는데요. 19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1월 어린이 공작소 행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팝아트 자화상과 카드 코딩 체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대구 콘서트하우스 공연지원관 1층 로비에 대구 콘서트하우스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스마트 가든은 수직 정원과 실내 정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최신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온도, 습도, 조명 등의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기 정화 효과가 큰 수목 6,000봉과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미문화예술발전소가 새해 첫 작품 전시회인 2024 포토 트랜스아트 클럽 작품전을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구미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는 경북 구미시의 중견 작가들로 2023 경남국제사진 페스티벌 최우수 작가상을 수상한 홍성일 작가의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작가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는데요. 사진 예술의 동향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추웠는데요. 낮 기온은 5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쌀쌀함이 더해져서 주말과 휴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도로와 그늘진도로 등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까요. 걷거나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